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 유형의 양육 태도 중에서 허용적인 부모부터 볼까요? 허용적인 부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되게 애정적이고 반응적이고 통제가 거의 없고 내 아이 편의주의고 과잉 보호를 많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다양한 육아의 모습들을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들을 TV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보여줘서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이게 직업병인지라 자꾸 부모의 양육 태도를 보게 돼요. 아유 저 아빠 너무 허용적이네. 아유 저 아빠 너무 권위주의적이네. 아 저렇지 않고 저렇게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혼자 TV 보면서 참견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보면서 이 허용적 부모 양육 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추모모 이런 거 녹음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추모모 이렇게 뭐 그 프로그램 아시죠? 네. 성이 특이하니까 누군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아실 텐데 그분이 그 딸을 키우는 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허용적이구나, 너무 아이 중심적이구나. 뭐 어느 한 장면이었는데 뭐 이렇게 인형 뽑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애가 그거 중에 뭐 무슨 한 나방가 뭔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 아빠가 이제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징징거리고. 그랬더니 아빠가 어쩔 줄 모르더니 또 돈을 넣어요. 한 두세 시간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몇만 원을 계속 아이가 원하는 거, 그 다른 걸 뽑았는데 걔가 그게 아니래. 나는 그거만 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는 아빠가 너무 흥분을 해서 막 안 되니까 이 기계를 막 흔들면서 힘도 센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인 허용적인 양태도로 계속 큰다면 이 사회의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오지랖이죠.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인데 아마 근데 그게 방송되고 저만 생각한 게 아닌가 봐요. 많은 일본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런 허용적 양육 태도 때문에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아서 어디로 이렇게 이민 가서 살다는 기사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런 양육 태도들을 보는데 그런 부모의 양육 태도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사회적 행동들을 보면 좀 제멋대로고 규율을 좀 무시하고 사회적인 감각이 대단히 좀 떨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 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떨어져서 자꾸 사람들한테 쟤 좀 이상해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마음속에 이 부적절감으로 인한 열등감이 생기게 되죠. 책임감도 부족하고 독립심이나 자율성도 좀 부족하고 의존적인 성향도 나타내게 된다고 해요.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증후군을 뭐라고 하냐면 뭐 파랑새 증후군. 항상 현실의 발을 못 디디고 이상향과 꿈만 향해서 뭔가 그럴싸한 것만 계속 쫓아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그럴 때 주변 사람들 그 사람을 계속 서포트 해줘야 되고 이런 파랑새 증후군 또는 피터팬 증후군 있잖아요. 커서도 아직도 책임감이나 이런 거 없이 대단히 아이처럼 그 자기의 욕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증후군들이 이런 양육 태도로 인해서 발생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질서 없는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서와 자유는 대단히 대치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은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거든요. 공존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질서는 없고 뭐만 있는 아이의 자유만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무관심한 부모 양육 태도는 애정도 없고 냉담하고 엄격하지도 않고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겠어요. 아이들이 독립심도 부족하고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양육 태도가 무관심한 부모 양육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무관심한 양육 태도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잠깐 살펴봤던 포기 유기형 뭐 이런 거랑 좀 그쪽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중세 시대의 일반적인 아동관인데 아이를 쉽게 양육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또는 의식주는 채워주지만 심리적인 필요나 욕구는 무시하는 그런 형태가 이런 무관심한 양육 태도, 포기형의 양육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데르슨의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무관심하고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지도 않고 훈계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 애를 또 내보내고 버리고, 그죠? 또 돌아오면 또 보내고.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동화예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이걸 들으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나를 버릴 수 있어, 버릴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아이들한테 읽어주지 말아야 되는 이건 성인을 위한 동화지 아이들 위한 동화는 아니에요. 그 위험한 동화 중에 하나가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이거 아까 어떤 그림인지 이야기에 저기 퀴즈 낸다고 했죠.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옆에 뭐 다 그 답을 해놓고는 했네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몇 살일까요? 몇 살로 추정되세요? 이 벗으신 분이 몇 살일까요? 몸은 적어도 20대는 되신 것 같죠. 건장한 청년이죠. 그런데 갖고 있는 몸에 찬 거나 갖고 있는 건 참 좀 뭔가 이 사람이 20대인데 벌써 뭐 이렇게 의족이 뭐 이렇게 뭔가 필요한 보행 뭐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보조기구가. 이건 어떤 보조기구냐면 보행기예요. 걸음마 할 때 배우는 보행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허리에 두르고 있잖아요. 허리에 두르는 건 기저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밴드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갖고 꺼낼 수. 그럼 이 사람은 몇 살일까요? 이분은 몇 살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만 1세 전후의 아이예요. 1세 전후의 아이를 벽화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몸은 어때요? 만 1세의 몸이 아니죠.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때 이 벽화를 그렸을 때 시기에는 영화가 다 저런 몸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그렸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화의 몸은 어떨까요? 같지만 영화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보잖아요. 같은 걸 보여도 같은 걸 보지 않아요. 자신의 뇌에 어떤 상이 있고 어떤 선행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시지각적인 발달에서 많이 이미 밝혀진 바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이가 지금이나 똑같은 영아의 신체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이 아이를 성인의 축소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축소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 사이즈도 그냥 조그맣게 축소가 된 거지 다른 발달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하지 않은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뭐가 커요? 머리가 크고 배가 크고 팔다리가 짧아요. 그러다가 점점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여요? 어른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실제로 아이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릴 때 어른의 축소판처럼 그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두 돌만 지나면 성인하고 똑같이 다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과도한 노동을 시켰었고 똑같은 옷에 모양의 옷을 입고 성인과 같이 먹고 마시고 놀이하고 애들 문화, 성인 문화가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 때나 그 이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한 아주 성인 문화 같은 그런 속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된다거나 어른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인하고 똑같이 취급되어졌던 성인의 축소판으로 바라봤던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특별한 돌봄이나 사랑이나 애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 이렇게 성인하고 똑같은 몸을 옥죄는 옷을 입힌다거나 본인의 일을 위해서 애들의 어떤 심리적 필요를 채우지 않고 벽에다 걷어두고 자기의 일들에 집중을 한다거나 이동하기 편하게 꽁꽁 싸매서 들고 다니다가 세워놓고 엄마들끼리 얘기하고 이런 양육태도도 보이는 거죠. 모유로 키우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모를 두어서 키운다거나 여기 밑에 있는 거 1658년 8자녀 중에 7을 모유로 키운 어머니 이게 뭘까요? 이거는 어떤 어머니의 묘비에 써있던 묘비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외국 사람들은 묘비명에 무슨 말을 써놓을까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사람을 대표하는 한 단어, 한 문장을 묘비명에다 딱 세워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1658년에 돌아가신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래요? 8자녀 중에 7을 모유로 키운 어머니라는데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대단하다는 뜻일까요? 참 흉악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대단히 뭐랄까 드센 엄마,
이 시대를 뭔가 거슬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즘엔 모유가 좋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모유로 키우는 게 너무나 야생적이고 동물 같고 인간 같지 않아. 특히 귀족이나 배운 엄마들은 다 누구? 유모를 둬서 그 사람들한테 키우게 하지, 내 모유를 줘서 키우는 거 상상, 개를 품고 안고 이런 거 진짜 좀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육관이 지배적이어서 참 드세고 그 시대에 이상한 독특한 행동을 했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런 묘비명을 넣을 정도였죠. 이렇듯이 무관심한 양육 태도는 대단히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대에도 이런 무관심한 양육 태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막 하소연을 많이 해요. 뭐 최근에도 어린이집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지만 저는 솔직히 도대체 부모님들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뭐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그 어린애들을 처음에 한 번 본 적도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보육교사라는 사람한테, 보육교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맡길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을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되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단순한 신념과 믿음으로 난생 보지도 못한 보육교사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애를 덜컥 저렇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자식도 솔직히 사랑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애가 울고 짜증내고 이러면 부모인 나도 화가 나는데 하나 피 하나 안 섞인,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지도 않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물론 사람마다 천성이 아이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일은 오래전부터 경고되었던 일이에요. 에밀이라는 글을 쓴 루소도 그 에밀이라는 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도대체 니들이 뭘 믿고 그 당시에도 유모제도가 많고 거기 그 사람들한테 맡기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를 그때부터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정부가 낳아주면 정부가 키워줄게요라는 말을 단순하게 믿고 키워줄 거란 생각하에 어린이집에 정말, 물론 피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맡기는 거 이해가 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해 주시거든요. 무조건 아이를 어릴 때 어린이집 맡긴다고 아이가 망가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건 다른 거죠.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을 미루고 그걸 어린이집에 보내. 그리고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뭐라 그래요? 보육교사한테. 도대체 애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 그쪽에 양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겠다, 자기의 삶을 찾겠다 하는데 이 세상에 부모됨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자기 역할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어린 영아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위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이게 하고 집에 와서 살짝 잠만 자고 또 아침에 눈만 뜨면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루 종일 자기는 뭐 다른 일로 빈둥거린다면 이런 것들은 현대에 있는 또 다른 무관심한 양육 행동이 아닐까. 이혼한 후에 자녀를 쉽게 고아원으로 보낸다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조부모한테 보내고 오랫동안 방치한다거나, 또 이거는 마치 애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이한테 마땅히 줘야 될 애정과 훈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애를 위한다는 이유로 조기 유학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현대의 무관심한 양육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무관심한 양육 태도의 문제점은 심한 방치는 마라스무스라는 병을 유발한다고 해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고아들이 많이 일어나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불쌍하잖아요. 그 원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하나씩 칸막이를 해서 개인 애들 침대에서 먹을 거 충분히 영양가 있게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춥지 않게 해주고 덮어주고 재워줬는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데 찾아보시면 이런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애착이나 마라스무스랑 관련된 영상을 보면 애들의 얼굴이 정말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절망 그 자체예요. 막 눈에는 이 절망과 이 낙담과 이 어린애 때 볼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삐쩍 말라가고 불안에 떨고, 그러다가 결국에 좋은 의식주를 줬는데도 애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걸 보고 한 의사가 도대체 원인이 뭘까? 왜 먹을 거, 입을 거, 온도 다 맞춰주는데 왜 죽을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애정이 없어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을 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특별히 언제? 영아기에는 충분하고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아에게는 하나님이 걷는 것도 1년이나 걸리게 하셨잖아요. 왜?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를 신뢰하면서 부모와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드신 거죠. 말이나 송아지들은 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좀 비벼서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다닐 때 인간은 왜 1년이나 걸릴까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랑의 고안이죠. 사랑의 장치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돌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절대적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성장의 비밀들을 감춰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심한 방치는 이런 사망에까지 이르는 병을 유발하게 되고 모든 인간은 꼭 우리가 신앙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이미 밝혀졌는데 소속감을 느끼려는 기본적 욕구가 있고 그런 욕구는 어릴 때 신체적 접촉, 애착 이런 걸 통해서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고 아이한테 훈육과 사랑을 충분히 주지 않는 무관심한 양, 제가 이걸 되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안타깝게도 이런 양육이 늘어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용적과 무관심함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커스라는 부모교육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가정 내에서 심리적 소속감을 충분히 얻지 못한 사람은 자꾸 아이가 뭐 하냐면 징징 우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 관심을 끌어내려고. 뭔가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라도 주의를 집중받으려고. 그래서 자꾸 주의 집중받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늘어나요. 아파, 나 호해줘, 조금만 놔줘, 이러면서 이런 주의를 끄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주의 집중을 받으려는 행동을 뭐가 아파? 그거 갖고 왜 울어? 울지 마. 뭐 그까지 거 갖고 이렇게 무시를 한다거나 쉽게 또 무관심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자기의 힘을 최대로 활용하거나 반항하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해요.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행동을 해요. 그거가 다 뭐예요? 주의 집중받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집중이나 힘 행사로도 그 원하는 애정과 관심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복수나 보복의 목표를 세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줘? 그러면 안 한 사람한테 내가 똑같이 갚아줄 거야. 저 사람 아프게 해줄 거야. 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찾아서 괴롭힐 거야. 그래서 꼭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톡톡 한다거나 아니면 동생이 그런 아주 약점을 찾아서 애를 아주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복수나 보복의 행동들을 해줘요. 왜? 내가 심리적 상처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상처를 주어야만 자신이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왜곡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행동으로도 효과를 잘 못 거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지금 뭐 보내는 거예요? 사인 보내는 거예요. 사인. 나 지금 애정과 사랑과 너의 관심이 필요하라는 사인을 점점 강도 높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도 못하면 가상적인 무능력,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사회적인 관계나 책임을 피하고 퇴행하고 집에 갇히고 자기 스스로 문 잠그고 커튼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퇴행하고 무기력한 모습 보이고 대답하지도 않고 우울하고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모든 행동 뒤에는 다 심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충분한 소속감과 안정감, 수용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아이는 상황에 맞춰서 되게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게 되지만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이런 문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한 양육 행태가 가장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나쁜 양육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권위주의적인 양육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엄격하게 통제하고 한계를 설정해주고 규칙을 강요하고 훈육할 때 체벌하시고 논리적인 설명은 전혀 없고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솔직히 어릴 때 이런 양육 태도로 많이 길러져 왔죠. 안 돼! 먹으면 안 돼! 누가 안식이래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여기서 막 부모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안식일에 좀 한번 너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TV 봤는데 엄마 오니까 빨리 껐어요. 두려운 마음에 얼른 꺼갖고 그때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엄마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은 막 마음에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토했어요. 엄마 실은 엄마 오기 전에 이걸 좀 봤어요. 이러고 실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TV 본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걸 또 사실대로 말한 그 딸의 그 마음과 이런 걸 좀 딸을 이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 마음이 너무 이제 강하게 있으시니까 많이 혼났죠. 맞고.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말들도 들고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사랑하고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게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되기 쉬워요? 오해받기 쉬워요.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아. 너무 엄격하기만 해. 라는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축되기 쉬워요. 너무 엄격하게 엄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를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축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표현을 잘 못해. 상황에 맞게 잘 이렇게 뭔가 적절하게 관계 맺는 게 좀 어려워.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의존적이기도 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행동도 보이고 두 가지 양상으로 좀 나타나는데 조금 소심하고 내향적인 아이는 대단히 복종적인 자기 의견을 못 내는 뭐 먹을까? 엄마가 좋은 거 먹어요. 어디 갈까? 니들이 가는데 난 다 괜찮아. 이렇게 남한테 무조건 맞추기만 하는 이런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단히 기질이 좀 강한 기질인데 이렇게 너무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양육을 받으면 부모 앞에선 복종하는 듯 하나 유치원이나 다른 데 가서는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보면 부모한테 받았던 그걸 그대로 되게 권위주의적으로 되게 좀 무섭고 거칠게 어린 동생이나 힘이 약한 애들한테 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엄마들 가끔 상담하면 엄마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나 애가 수능적이고 내가 말하면 다 잘 듣고 우리 아이 절대 안 그래요. 그랬다가 참관실에서 참관 보고 깜짝 놀라죠. 거기서 뭘 봐요? 자신의 모습을 봐요. 내가 아이를 다뤘던 거칠게 다뤘던 모습을 우리 아이가 자기보다 약한 아이한테 다루는 걸 보고 그때서야 자기 아이가 이런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부모 양육 행동은 첫 번째 가장 위험한 거는 부모의 사랑을 오해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들로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권위적 양육 태도가 있었을까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는 북권위 동양이나 서양이나 절대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교장 선생님은 이런 기록을 했대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요즘에 이런 기록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감옥 가셔야죠. 아동학대 가셔야 되죠. 시대에 따라서 참 아동관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분은 왜 남겼을까요? 자랑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했다라는 증거로서 이런 기록들을 남기셨어요. 이때는 잘 많이 때리고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였어요. 베토벤도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러 오면 뜨개질 바늘로 애들 손등을 계속 때렸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의 부인인 수잔나 웨슬러도 자녀를 이렇게 아주 열 몇 명을 낳다가 하여튼 죽은 아이들 길렀는데 그가 자녀 양육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뭘 썼냐면 양육서를 썼어요. 그 감리교 안에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1살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체벌로 해서 키워서 조용히 숨지기며 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1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는 법을 만 1세 때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대단히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뿌리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가정의 문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말로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유 없는 질서. 질서는 딱 잡혔어. 규율도 있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지.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없어진 자유 없는 질서의 모습이 가정 내에서 형성될 수 있겠죠. 마더쇼크에 보면 권위주의적인 엄마의 동영상이 나오면서 그 안에 왜 이런 권위주의적인 엄마의 모습이 형성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참고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애정적이고 아이가 뭐 할 때 늘 반응적이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동심도 격려하고 아이를 훈육할 때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에 의해서 훈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는 아이들이 책임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고 사회성도 높은 그런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렇게 부모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질서 속의 자유라고 이야기 내릴 수 있겠어요. 자유가 있지만 어떤 것 속에 규율과 질서와 이런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녀와 부모가 특히 자녀가 위에 있어서 자녀 마음대로 하고 부모가 쫓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허용적인 부모라고 본다면, 부모가 위에 있어서 부모가 계획한 대로 이끌고 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규율을 세워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이건 부모가 위에 있는 수직적인 양육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질서 속의 자유는 부모와 자녀를 조금 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돕는 곳에서 권위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양육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양육관과 양육 태도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성경 속의 양육 태도를 또 조금 보면서 앞에서 배운 거랑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권위가 있는 부모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란 자녀는 한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애정으로 대하며 자녀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부모를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하겠어요. 아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이걸 인지해 줘야지 그 아이도 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죠. 영유아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부모, 그것을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란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상처받지 않고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내면화되도록 도와주는 민주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를 우리가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되게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게 권위가 있는 부모인지, 머리가 지금 내가 과연 아까 체크는 3번이 많아서 권위가 있는 부모라고 했는데 정말 권위가 있는 부모로서 잘 키웠는지 또 키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부모 역할을 제가 좀 한번 비교하면서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대표적인 게 뭐죠? 자비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비와 공의는 참 같이 공존하기 어려운 어떤 가치처럼 보여요. 사단이 자꾸 이것 때문에 공격하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다 용서해. 아니 공의가 있다면서 왜 저런 거를 사랑으로 봐주고 왜 대신 돌아가셔요? 공의가 있으면 다 멸하셔야지. 마치 사랑과 공의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두 가지의 축을 갖고 공격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라는 거, 자비와 공의라는 거, 사랑과 이 공의라는 것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마도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내면화되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 태초 때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와 가족 제도를 줬다는데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은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되도록 돕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부모가 되고 부모 교육 가르치면서 맨날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 부모의 역할은 사랑과 훈계를 아이들에게 하면서 사랑과 훈계를 통해서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우선 부모인 나와 또 나의 자녀의 인격에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 부모 교육의 목적이고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이게 항상 제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훈육하고 사랑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나의 품성이 되게 하고 자녀의 품성이 되게 할 것인가가 항상 부모 교육에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주제예요. 그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봤어요.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란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사랑과 훈육 중에 사랑이 먼저예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아기 때는 뭐만 하시라고 하셨어요? 사랑만 하라고. 애착이 영아기 발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인 이유는 영아기는 뭘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훈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훈육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가 자율성이 형성되면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지고 뭔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만 2세를 전후해서 그때부터 훈육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에서도 사랑이 먼저고 훈육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훈육이에요.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조금 더 원리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물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죠. 잘못은 다루지만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는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보면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보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안 그러면 훨씬 더 좋을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내 사랑이 바뀌나요? 변하지 않죠.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아이가 한 잘못은 미워하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걸 가지는 거, 이것이 사랑의 바탕을 두는 훈육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훈육해야 돼요? 엄마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아이의 행동과 아이를 구분해서 훈육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행동과 아이의 인격을 하나로 만들어서 훈육하기 쉽죠. 너 거짓말해. 너 거짓말쟁이야. 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감옥 간다. 너 경찰한테 끌려가. 거짓말하는 거 너 진짜 나쁜 애야. 이렇게 아이와 아이의 행동과 아이의 인격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훈육이 아니에요. 나쁜 일을 저질러도 내 존재는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절대 거부되지 않는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아이한테 줘요.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지어도 우리 부모는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이런 거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호적에서 파거라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집을 나가. 이런 거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거든. 내가 너를 낳은 게 정말 후회가 된. 이건 절대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사랑을 바라는 존재인지 제가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잘못한 거 알잖아요. 어릴 때도. 그래서 잘못해서 제가 혼을 내면요. 이 아이가 엄마의 사랑이 없어질까 봐 되게 두려워요. 우리가 마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혼내면 아이가 엄마 이제 나 밉지? 나 없어져 버리면 좋겠지? 이런 말을 어린애가 해요. 깜짝 놀라요. 그럼 그렇지. 잘못 행동하면 네가 없어지면 좋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이야. 엄마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정말 립서비스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 진심을 다 느껴요. 이거를 알겠지 하시면 안 돼요. 꼭 말로 해주셔야 돼요. 절대 너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좀 더 좋은 행동, 바른 행동을 하길 바래서 엄마가 너를 혼낸 거야.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하거나 너를 미워하지 않아. 여전히 널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런 말을 아이한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혼내실 때도. 그래서 여전히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어떤 훈계도 감동이 있고 아이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고 감동이 없이 훈계만 하면 아이가 반항하고 저항하고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감정은 공감하지만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감정은 공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행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공의와 훈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행동 한계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행동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계가 무엇 때문에 한계가 되는지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막 집에 왔어요. 근데 아이가 딱 보더니 엄마 바깥에 놀이터 보고 그 아파트 놀이터 엄마 놀이터 엄마 놀이터 가서 놀아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나는 놀이터에서 가서 놀까 안 놀까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애 말을 받아들여줄까 안 받아들여줄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보통 뭐가 기준이 되죠? 내 마음에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 피곤해, 배고파, 안 돼. 가서 밥 먹어야지. 엄마 한
한 번만 놀고 가요. 안 돼. 가서 씻어야 돼. 이유는 딴 데도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건데. 근데 애가 계속 징징거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았어. 딱 5분만이야. 이러면서 기준이 딱 무너져요. 이렇게 뭔가 자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좋은 기준이 안 되고 일관성인 양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애 행동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고 뭔가 한계를 줄 때는 분명하게 내가 이해하고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기준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안 되고 꼭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의 한계를 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 10시까지 들어가면 안 돼. 왜? 우리 엄마가 날 키울 때 그렇게 키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기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를 우선 갖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첫 번째 거는 많이 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옳지 못한 행동, 옳은 행동, 남에게 해로운 행동,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심플한 기준이에요. 아이가 지하철에서 과자를 먹겠다고 해요. 그러면 먹으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과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과자가 조그맣고 뭐 흘리지도 않고 금방 먹을 수 있는 거고 애가 배고플 때가 됐으면 그래 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 본인한테 해가 되지 않아. 근데 과자가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막 옆에 사람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서 남에게 해로운 행동이 될 것 같으면 과자가 지금은 적당한 것 같지 않아. 주변을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 이따가 어디 저쪽에 가서 그때 먹는 건 어때? 라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실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하나하나 행동을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준을 갖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행동이 해도 되는 거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빨리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 해, 괜찮아. 이러고 해주셔야 되는데 내 기분이나 내 상태 때문에 막 하다가 애가 징징거려 마지막에 뭐 하지 못해서 이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이러고 하면 애가 뭘 배워요? 징징거리면 되는구나. 울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되는 거면 빨리, 안 되는 거면 왜 안 되는지 원리와 기준을 설명해 주면서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하셔야지 우리가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 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랑과 훈계, 자비와 공의, 죄와 죄인, 잘못과 인격 이것을 구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우리가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감이 좀 안 오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이런 강의를 좀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랑과 그러니까 자비와 공이 되게 좋은데 그거를 균형을 지려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루는 막 아주 사랑하고 이뻐해줘.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훈육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루씩 하면 이게 두 가지가 균형이 딱 양이 맞으니까, 양이 반반이 되니까 이게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일관된 양육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힘들어요. 엄마가 아예 권위주의적인가 아니면 아예 허용적이면 예측하기가 쉬운데 이 엄마가 어떨 때는 허용했다가 어떨 때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설명도 안 하고 그러면 정말 아이가 제일 피곤한, 제일 힘든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민주적 훈육 기술들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되더라도 아이의 감정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사랑을 먼저 하는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엄마 일 때문에 오랫동안 엄마랑 떨어져서 외할머니 댁에서 길러졌어요. 주말에만 가끔 엄마를 만났어요. 주말에도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엄마랑 만날 때도 아이가 워낙 할머니랑 애착이 강하게 형성이 돼서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징징거릴 때가 있어요. 할머니를 찾는 슬픈 표정의 이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한편으로 내가 얘랑 시간을 잘 많이 못 보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인지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떻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다른 애들은 다 그래도 엄마는 알아본다는데 할머니만 찾고 저런 표정을 짓냐? 자식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애가 징징거리면 야, 야, 너 이렇게 하면 나도 주말에도 안 와. 너 할머니랑 그냥 살래? 뭐 이런다든지 서운한 마음을 다 담아서 아니면 엄마 만나는 게 울 일이야? 니네 엄마가 죽었어? 왜 울어? 뭐라든지 참, 너 되게 웃긴다. 할머니만 좋아하고 막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감정을 회피하고 숨기거나 또는 감정이 더 격화돼가지고 내 감정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더 심하게 울거나 이런 악순환이 되겠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인간인지라. 하지만 우린 누구예요? 부모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 안 드시겠어요? 맨날 드시겠죠. 저렇게 잘해주는데도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면 서운한 마음 드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셔요? 먼저 다가오시고 더 마음을 먼저 읽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 품성을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랑 어떤 놀이 하고 싶어? 라고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 없이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약간 엄마가 무서운 듯이 물러나고 슬픈 표정 치면서 할머니를 찾는 듯한 얼굴을 보여요. 그래, 이 아이 입장에서 이해해보자. 얘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봤더니 할머니가 여기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줬냐면 엄마 생각에는 우리 다영이가 할머니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영이가 어떻게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줬더니 아이가 공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안 계시면 조금 겁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지.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이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아이는 왜 운 거예요 지금? 감정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운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감싸 안아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줬어요. 이제 아이가 조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하고 마음을 열고 엄마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엄마한테 의지할 수 있구나, 이걸 조금 배웠겠죠. 서서히 그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마음을 열어가면서 다영이도 자기의 감정을 분명히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엄마를 더 편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기 쉬워요? 자꾸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막 뭐라고 조롱하거나 하죠. 남자가 돼갖고 울기는 왜 울어? 야, 내가 주거니? 내가 널 뭐 어떻게 했니? 내가 널 잡아먹니? 왜 엄마 보고 그런 표정 져? 이러면서 자기 감정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 감정에 집중해서 아이의 감정을 읽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좀 더 뒤로 하고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무엇을 느낄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서 아이의 마음을 뭐 해주는 거? 읽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받아들여주는 거. 수용해주는 게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의 첫 번째 단계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울거나 떼쓰거나 화내는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되게 많이 혼내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것도 왜 저런 감정이 나올까?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엄마가 늦게 와서 기다리느라 화가 났구나. 많이 속상했어. 그래도 떼쓰지 않고 예쁘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정부터 받아들여주고 행동에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은 존중한다.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애가 우는 거를 받아들여주면 애 감정에 동의를 하거나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로 착각을 해요. 동의와 감정을 수용하는 거는 별개의 개념인데 그걸 같은 거로 하기 때문에 아이가 화를 내거나 울거나 이럴 때 그 감정을 잘 못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왜 그래? 하지 마! 이렇게 조용히 해! 울지 마! 왜 울어? 지금 무슨 울 일이야? 이러고 뚝!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기가 쉬운 거죠. 감정 존중과 아이의 행동에 대한 허용을 뭐 한다? 구분하는 게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인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7살 찬용이가 자기가 만들던 블럭을 5살 동생이 망가뜨려서 화가 나서 동생을 밀치면서 저리 가! 이러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어떻게 개입하시겠어요? 그리고 애는 막 에 이러고 동생은 5살짜리는 울고 있고 애는 막 씩씩거리고 에 내 거다 막 쳐버리고 너 나빠! 이러면서 애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보시면 야 오빠가 돼갖고 동생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화를 내 조용해 그만둬 니네 계속 이렇게 싸우면 장난감 못 갖고 논다 엄마 가져간다 이렇게 위협 협박 그쵸 형이라는 이유로 비난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지금 얘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침착하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인지 좀 얘기해 줄래? 얘가 내가 블럭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망가뜨리고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훈계 들어가면 될까요? 그래도 형이 그러면 돼? 이게 아니라 뭐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래, 애써서 만든 걸 동생이 망가뜨려서 정말 많이 화가 났구나. 진짜 속상했겠다. 엄마라도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 진짜 속상했겠네.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찬용이가 어떻게 해요? 이 엄마가 내 마음을 아시네.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네. 이런 것처럼 이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내 감정이 정확한 걸 알고 계셔. 이 엄마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권위가 있는 엄마야. 라는 마음이 열리겠죠. 그렇구나. 많이 속상했구나. 동생 얘기도 또 들어봐야 되죠. 그랬구나. 그래. 많이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렇게 화를 한번 하고 동생한테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럴 때 동생이 더 잘 이해하고 너를 더 잘 도울 수 있을 거야. 엄마 따라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래? 우선 감정부터 다독거려주고 감정 가라앉히게 한 후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오빠 블럭 망가뜨려서 지금 엄청 화가 나고 있어. 오빠가 다시 만드는 것 좀 도와줘야 돼 너.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해볼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존중하는 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을 존중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권위 있는 부모의 민주적 훈육 기술은 어떨 때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냐면요. 의사소통을 직접적으로 하실 때 아이들이 부모를 저 부모 좀 이상해. 또 무슨 말 하려고 저러지? 또 우리 엄마 저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또 무슨 말을 하려나 보다 이러지 않고 어머니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잘 인정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장난감을 하나 두고 서로 먼저 가지고 놀겠다고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요?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애가 밥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지금 엄마가 그걸 물어본 거야? 그게 아니지? 그럼 뭔데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꼬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가 빨리 해야 되는 시간인데 뭘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몇 시야? 지금 도대체 몇 시야? 시계 보여?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움직여라, 빨리 해라는데 그런 직접적 의사소통을 안 하고 지금 몇 시야?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죠. 그럼 아이가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서 되게 헤매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의사소통에 익숙해지면 사회에 나가서도 예를 들어서 상사가 저기 김대리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 좀 재촉하세요.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꾸 암시적이고 이면적인 메시지를 많이 받다 보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되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몇 시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움직여야겠는데 교회 갈 시간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게임을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양보하면서 놀면 좋을 텐데 누가 먼저 양보해 볼까? 이렇게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면 뺏어갈 거야? 뭐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할 때 부모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생각이 있어 없어? 이런 말들 그쵸?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또 뭐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직접적 의사소통이 민주적 훈육 기술이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어주시고 자율성을 믿고 좀 지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유치원에서 이런 사례들을 아주 많이 봐요. 유치원에 가서 제가 정문에 서 있으면 원장 선생님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하고 빨리 인사. 원장 선생님 계신다 인사해. 근데 애가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엄마들이 막 계속 허리를 구부리기도 하고 나중에 안 되면 끌고 인사하네. 똑바로 인사하네. 이러면서 혼내기도 해요. 애가 어떻게 마지못해서 하거나 끝까지 수줍어서 못하고도 지나가기도 해요.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들죠.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한테 인사하기 좀 쑥스러운가 보다. 뭐부터 읽어주셔야 돼요? 마음부터, 아이들의 감정부터 읽어주셔야 돼.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부터. 그래, 멋지게 인사하면 엄마랑 선생님은 되게 기쁠 텐데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요.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전달하죠. 만약에 너한테 인사할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기면 언제든지 와서 인사해요. 선생님이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인사 안 해도 너무 강요하지 않고 보내요. 그럼 이 아이가 인사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원장씩 들어서 아야야 이러고 막 가요. 이렇게 대충. 그때도 쑥스럽지만 2시간 내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용기가 생기면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자기 마음의 용기를 계속 불어넣었다가 그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와서 인사하고 가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말하지 않아도 저한테 인사를 반갑게 진심에 우러나서 잘하게 되죠. 아이의 자율성을 믿고 좀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벌 주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토의해보고 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누구한테 피해가 가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민주적인 훈육 기술이 되고, 혹 벌을 줘야 된다면 위반 행위와 상관된 것으로 벌을 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아이가 꼭 벌까지는 아닌데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부주의해서 우유를 떠서 갖고 오다가 쏟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인격적으로 비난해요.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아유 칠칠치 못해서 내가 널 시킨 내가 바보지. 막 이러면서 자아까지 하면서, 그럼 그게 더 나쁜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널 시킨 내가 바보라는 것까지 하면 아이가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하나 했을 뿐인데, 우유 조금 쏟았을 뿐인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놀랬겠다. 그래. 아이고 좀 더 조심하면 좋겠네. 조심해서 다음엔 좀 적정한 양을 따라서 갖고 오자. 흘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닦아야지. 걸레 저기 있는 거 알지? 좀 닦아. 엄마도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가 흘린 우유를 자기 스스로 닦게 하면서 돕고, 그러면서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의 말에 조금 더 따르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민주적 훈육 기술, 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 옆집 자매, 형제 자매, 옆집 친구와 암암리에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시려면. 이런 부모 아이들이 존중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언니는 이렇게 예쁘게 앉아서 밥 먹는데 우리 동생은 뭐 하고 있나? 자꾸 비교하고. 어휴, 우리 옆집 지혁이는 글을 다 읽는다는데 어디 누가 먼저 책을 읽나 한번 볼까? 계속 경쟁심을 유발하고 상대적 열등감을 유발하는 그런 부모에게 권위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암암리에 비교하거나 경쟁시키지 않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그대로 봐주고 그 아이의 좋은 장점을 읽고 자꾸 그걸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에게 칭찬할 때 진실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 그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 그렸네. 아이가 알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칭찬하는 건 뭐냐면 사실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들 별거 아닌데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유치원을 이제 교사도 오래 하고 원장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표정을 읽는 거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아이들 표정 뭐 속상한 게 있었어? 아침에 오다가 엄마한테 혼났어? 이렇게만 물어봐줘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칭찬이 되고 그 아이에 대한 인정이 돼요. 아니면 와, 너 오늘 분홍색 삐나고 왔네. 옷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만 해줘도 어떻게? 그건 진정성 있는 칭찬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얘가 옷을 보면서 그것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 아, 예쁘다가 아니라 바르게 앉아서 끝까지 책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참 뿌듯하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꼭 예쁘다 착하다 안 하셔도 돼요. 하고 왔네, 입었네, 먹었네 이 정도로만 끝나도 좋은 인정과 칭찬이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양육 기술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실은 뒷부분에 기술에 대한 걸로 잘 말하고 잘 듣기 자료도 조금 준비했었으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앞에 있는 우리 양육 기술들까지, 그 실제적인 양육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바탕을 둔 훈육인지 그 내용으로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게 참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막 화부터 먼저 나고 부모한테 배웠던 것처럼 자꾸 윽박지르게 되고 별거 아닌 일에 약간 협박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리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이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시다 보면
바람직한 양육 태도들이 내 몸 안에 습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